자, 이번 수업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역학적 시스템은 중력이나 전기력, 마찰력 등의 여러가지 힘에 의해 일정한 운동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거리의 두 물체 A와 B 사이에는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두 힘을 모두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련이 있는데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지며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 A 질량이 2배로 커진다면 A가 B를 당기는 힘뿐만 아니라 B가 A를 당기는 힘까지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력은 물체가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며 지구 중력의 방향은 연집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이다. 지표면에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높이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다니는 미터/세크의 제곱을 사용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또는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약자로 가속도 A는 시간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 질량 m분의 힘 F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10m/s로 운동하고 있던 물체의 속도가 2초 후에 20m/s가 되었을 때 물체의 가속도를 계산해보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20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는 것으로 계산한 10m/s이므로 속도가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2초분의 속도 변화량 10m/s로 계산한 가속도는 5m/s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속도가 5m/s의 제곱이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5m/s씩 변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정지에 있는 5kg 물체에 10N의 힘을 가하는 경우 가속도는 질량 5kg분의 힘 10N으로 계산한 2m/s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물체의 속도 크기가 1초에 2m/s씩 증가한다는 의미이므로 5초 후 물체의 속도 크기는 10m/s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은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말하며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공기 저항은 받지 않고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한다. 낙하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고 중력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으므로 물체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지표면에서 질량이 1kg인 A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높이와 관계없이 9.8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여 속력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따라서 A 물체의 1초 후 속력은 9.8m/s, 2초 후 속력은 19.6m/s가 된다. 질량이 2kg인 B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낙하하는 동안 A 물체에 작용한 지구 중력의 2배인 19.6N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만 물체의 속도 변화량, 즉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A 물체와 동일하다. 따라서 A 물체와 B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시키면 매 순간 물체의 높이와 속력이 같으며 지면에도 동시에 도달한다. 질량분의 힘으로 계산한 A와 B의 가속도 역시 9.8m/s의 제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가 9.8m/s의 제곱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가속도를 중력가속도 G라고 한다. AB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은 두 물체의 낙하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AB 물체의 2초 동안 낙하거리는 그래프 아랫부분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19.6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만 지구 중력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므로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 운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 혹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집 방향으로는 일정한 크기의 지구 중력이 작용하므로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연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자. 질량이 1kg인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는 동시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5m/s의 속력으로 던진 경우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2초 후 지면에 도달했다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현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동일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2초 후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므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 5m/s에 시간 2초를 곱한 10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던진다면 수평 방향으로는 2배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지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2초 후에는 지면에 도달하게 된다. 정리하면 각각의 경우를 A, B, C라고 했을 때 A, B, C는 연직 방향으로 모두 같은 운동을 하므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나 물체의 질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게 되며 지면에 닿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은 모두 동일하다. B와 C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물체를 던진 속력에 비례한다. 마지막으로 중력과 자연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 여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지구 중력으로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지구에 작용하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데 지구에 가까이 있는 달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중력에 의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지표를 변화시키고 빙하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U자곡을 만든다. 대류현상은 물질의 밀도에 따른 상대적인 중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와 눈이 오는 기상현상도 중력에 의해 나타난다. 중력은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생명 시스템에서는 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목이 매우 긴 길이는 높은 곳에 있는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매우 높으며 민들레씨의 깃털은 중력을 이겨내고 바람에 날려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을 지탱하고 있으며 사람 귓속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땅속으로 뿌리를 뻗어 몸을 지지한다. 조류의 뼈는 속이 비어있어 중력을 적게 받으므로 하늘을 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 이번 수업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 공식은 간단하게 약자로 운동량 P는 질량 N과 속도 V의 곱과 같다고 나타낼 수 있으며 운동량의 단위는 kg/m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질량이 4kg인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8kg/m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같은 질량의 물체가 왼쪽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16kg/m가 아닌 -16kg/m가 된다. 이처럼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 즉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가 받은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 공식은 간단하게 약자로 충격량 I는 힘 F와 시간 T의 곱과 같다고 나타낼 수 있으며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 혹은 운동량의 단위와 같은 kg/m를 사용한다.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충격량도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진다. 만약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10N의 힘이 2초 동안 작용했다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힘과 시간을 곱한 20N로 계산할 수 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것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약자로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와 같으며 이것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와 같다고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공이 벽에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튀어나왔을 때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해보자. 공의 처음 운동량은 4kg/s이고 벽에 충돌한 후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2kg/s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kg/s에서 처음 운동량 4kg/s를 뺀 마이너스 6kg/s이며 이것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N가 된다. 만약 공이 벽과 충돌하는 시간이 0.01초라고 할 때 충돌 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6N세크, 힘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1초이므로 충돌 시 공이 받은 힘의 크기는 600N이며 이렇게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물체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도 같은 값을 가진다.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는 경우에도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으로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삼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25N세크이고 이것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도 같은 값을 가진다. 다음은 충격을 받은 물체의 나중 운동량과 나중 속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와 같으므로 이 항에서 정리하면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고 나중 운동량은 질량과 나중 속도의 곱과 같으므로 나중 속도는 나중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 공식을 확인하는 예제에서 2초 후 물체의 운동량과 속도의 크기를 계산해보자. 정지에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0이므로 물체의 처음 운동량도 0이고 물체가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이 20N세크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20kg/s이다. 따라서 물체의 나중 운동량은 물체의 처음 운동량 0에 운동량의 변화량 20을 더한 20kg/s이고 물체의 나중 속력은 물체의 나중 운동량 20을 질량 2로 나눈 10m/s로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정지에 있는 질량 2kg 물체에 작용한 힘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도를 계산해보자. 0에서 4초까지 그래프 아랫부분 삼각형 면적은 20이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정지 상태의 운동량은 0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20이므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0에 운동량의 변화량 20을 더한 20kg/s이고 물체의 나중 속도는 물체의 운동량 20을 질량 2로 나눈 10m/s로 계산할 수 있다. 이번에는 5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다음 그래프와 같이 힘이 작용했을 때 4초 후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0에서 4초까지 그래프 아랫부분의 삼각형과 사각형 면적을 더하면 30이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처음 물체는 정지 상태가 아닌 운동 상태이므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물체의 처음 운동량을 계산하면 10kg/s가 되고 처음 운동량에 운동량의 변화량 30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은 40kg/s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나중 운동량 40을 질량 2로 나눈 20m/s이다. 만약 5m/s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번 상황에서 제시된 그래프와 같이 힘이 작용했다면 4초 후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므로 충격량의 방향도 운동 반대 방향이고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운동의 반대 방향이다.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30이 아닌 마이너스 30kg/s이고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10에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30을 더한 마이너스 20kg/s이며 나중 속도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20을 질량 2로 나눈 마이너스 10m/s이다.
즉 4초 후 물체는 처음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속력 혹은 속도의 크기는 10m/s가 된다. 다음은 충격력에 대해 알아보자. 충격력은 충돌 시 물체가 받는 힘을 말하며 평균 힘이라고도 한다. 충격량 공식 I는 FT에서 F가 충격력을 뜻하며 충격력은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격력은 시간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실험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같은 질량의 달걀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단단한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A 달걀은 깨지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B 달걀은 깨지지 않는다. 이때 충돌 직전 두 달걀의 속도는 같으므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되는 운동량 또한 같은 값을 가진다. 바닥에 충돌 후 속도의 크기가 0이 된 두 달걀의 운동량은 0이 되고 충돌 전후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한 같은 값을 가진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충돌 시 A 달걀이 받은 충격량과 B 달걀이 받은 충격량이 같으며 두 달걀이 받은 충격력과 시간의 곱 역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A 달걀은 푹신한 방석에 떨어지는 B 달걀보다 충격을 받는 시간이 더 짧고 충돌 시 받는 힘의 크기, 즉 충격력의 크기는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A 달걀은 1, B 달걀은 100이라는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았다면 A 달걀이 100의 힘을 받을 때 B 달걀은 1 정도의 힘만 받게 되고 같은 충격량을 받은 달걀이지만 100의 힘을 받은 A 달걀은 깨지고 1의 힘을 받은 B 달걀은 깨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충돌 시 두 달걀이 받은 힘의 크기를 힘 시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충돌 시간이 짧은 A 달걀은 세로로 길게, 충돌 시간이 긴 B 달걀은 가로로 길게 그려진다.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하므로 달걀 A와 달걀 B 그래프 아랫부분 면적은 같아야 하며 충돌 시간이 짧은 A 달걀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충돌 시간이 긴 B 달걀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충격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물체나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지므로 물체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크게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런 원리를 이용한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에어백이나 범퍼는 사고가 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장치이고 자전거 안장의 용수철 역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태권도나 권투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대도 몸이 받는 힘을 작게 해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후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통해 몸이 받는 충격력을 줄일 수 있으며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손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는 물건이 충돌에 의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놀이매트 역시 아기가 바닥에 넘어졌을 때 몸과 바닥과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아기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설명한 안전장치들이 충격량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하며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의 장치들이라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에너지 물질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시스템을 말하며 직관,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증상 구조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기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액, 내액으로 구분된다. 지각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겉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지각은 대륙지각보다 얇지만 더 큰 밀도를 가진다. 지각 아래 부분의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대류가 일어나며 직권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층이다. 외액은 직권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층이고 외액의 대류에 의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가장 중심부의 내액은 고체 상태이며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압력, 온도, 밀도는 모두 커진다. 다음은 수권의 증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된다.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층을 말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진다.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말하며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여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심해층은 수온약층 아래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층을 말하며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으므로 수온이 매우 낮고 위도와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하다. 수권의 층상 구조는 위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위도 지역은 표층 수온이 매우 높고 바람이 불지 않아 혼합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지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중위도 지역은 강한 바람에 의해 혼합층이 발달하고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고위도 해역은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어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여 기온이 낮아지고 대류현상이 일어나며 수증기가 존재하여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이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층이다.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부에서 유성이 관측되는 층이다.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이 상승하므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되며 오로라가 관측되고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리층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생물권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말하며 동물, 식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태양계 행성 중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다.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나머지 구성 요소들과 물질 교환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지구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이 중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발생하며 기상현상과 해류를 일어나게 하고 풍화 침식작용을 일으킨다.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된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 발생하며 멘틀 대류를 일으켜 지진, 화산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고 외핵의 대류를 일으켜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조력 에너지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며 밀물, 썰물과 같은 조류를 일으키고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하여 해안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물의 순환은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여 물이 기권, 수권, 직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 바다, 육지에서의 물의 순환을 살펴보면 대기의 물은 강수에 의해 바다와 육지로 이동하고 바다와 육지에서는 다시 증발에 의해 대기로 물이 이동하며 육지의 물은 지표면을 따라 바다 쪽으로도 이동한다. 이때 대기에서 강수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과 증발에 의해 다시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대기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다. 바다에서도 증발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과 강수 지표 유출에 의해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하며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수에 의해 들어오는 물의 양과 증발 지표 유출에 의해 빠져나간 물의 양이 같아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각 권에서 얻은 물의 양과 잃은 물의 양이 같아 각 권의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물의 평형이라고 한다. 다음은 탄소 순환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 여러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직권에는 석회암과 화석연료의 형태,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수권에는 탄산이온,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중 직권에 가장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탄소는 에너지 흐름과 함께 각 권 사이를 순환한다.
광합성에 의해 기권의 탄소는 생물권으로 이동하고 호흡에 의해 생물권의 탄소는 다시 기권으로 이동한다. 생물이 죽어 오랜 시간이 지나 화석연료가 되는 과정에서 생물권의 탄소는 직권으로 이동하며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직권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탄산이온이 되면서 기권의 탄소는 수권으로 이동하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면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고 수권의 탄소는 기권으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바닷속 탄산이온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수권의 탄소는 직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각 권의 탄소량은 변하지만 직권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이번 수업은 직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판 구조로는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과 같은 다양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지구 겉부분에 해당하는 지각은 두꺼운 대륙 지각과 얇지만 밀도가 큰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며 지각 아래쪽에는 멘틀이 존재한다. 지표에서부터 깊이 약 100km까지의 단단한 부분을 암석권이라고 하며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암석권 아래의 깊이 100km에서 400km까지의 구간은 연약권이라고 하며 고체 상태이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다. 판의 종류는 대륙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대륙판, 해양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해양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더 크다. 판의 경계는 크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눌 수 있다. 발산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새로운 판 혹은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며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계이다. 바다 밑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해저산맥에 해당하는 해령이 만들어지며 해령의 중심부에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발달한다. 육지의 발산형 경계에서는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갈라지는 부분에 V자 모양의 열곡이 길게 이어지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렴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말하며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판이나 지각이 소멸한다. 수렴형 경계는 다시 서입형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눌 수 있다. 서입형 경계는 해양판과 대륙판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가까워지는 경우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서입하는 경계를 말하며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하고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혹은 해양판 아래로 서입하면 밀도가 작은 판이 말려 들어가면서 바다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한다. 또한 해양판이 서입하면서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여러 개의 화산섬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해구와 나란하게 생긴 화산섬들을 호상열도라고 한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지는 경우 대륙지각이 구부러지면서 생겨나는 스곡산맥이 해구와 함께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일본 열도가 해구와 호상열도의 대표적인 예이고 안데스 산맥은 해구와 함께 발달하는 스곡산맥의 대표적인 예이다. 충돌형 경계는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를 말하며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이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은 발생하지 않으며 화산 활동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스콕 산맥이 충돌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대표적인 지형이다. 보존형 경계는 두 개의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를 말하며 멘틀 대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며 판의 생성이나 소멸도 일어나지 않는다.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형 경계인 해령에서는 발산하는 판의 이동속도 차이로 인해 해령이 끊어지면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데 이때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형태의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변환단층의 대표적인 예이다.
판의 경계와 발달하는 지형을 다시 정리해보자. 판의 경계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로 구분되며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 상승,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이 일어나지만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의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형 경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와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수렴형 경계는 서해편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눠진다. 서위편 경계는 해양판과 대륙판 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충돌한 경계는 대륙판끼리 가까워지는 경계를 말한다. 천발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고 서위편 경계에서는 신발 지진까지, 충돌한 경계에서는 중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화산활동은 발산한 경계와 서위편 경계에서만 일어나고 충돌한 경계와 보존한 경계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발산한 경계 중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해령과 열곡이 발달하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서해편 경계에서는 해구와 호상열도, 충돌한 경계에서는 스곡산맥이 주로 발달하지만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서해편 경계에서는 스곡산맥이 나타나기도 하며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해구와 호상열도는 각각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서위편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스곡산맥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있으며 충돌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스곡산맥은 히말라야 산맥, 보존형 경계에서 생성되는 변환단층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판의 분포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의 위치에 대해 정리해보자.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판들 중 가장 크기가 큰 태평양판이 태평양 해저에 자리 잡고 있다. 태평양판의 서쪽에는 아시아와 유럽 대부분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인도양, 인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는 필리핀판이 위치한다. 태평양판의 동쪽에는 북아메리카와 그린란드, 동시베리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북아메리카판과 남아메리카 대륙과 대서양의 일부를 포함하는 남아메리카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판과 남아메리카판 사이에는 나스카판이 자리 잡고 있다. 남아메리카판의 동쪽에는 아프리카 대륙과 대서양 해양 지각의 일부를 포함하는 아프리카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아래쪽에는 남극 대륙과 남극 주변의 해양을 포함하는 남극판이 위치하고 있다. 대서양 중앙해령은 남아메리카판과 아프리카판이 멀어지는 대서양 해저에 발달한 지형이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아프리카 동쪽에서 하나의 아프리카판이 두 개로 갈라지면서 나타난다. 일본 해구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안데스 산맥은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만들어진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생성된 스곡산맥이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진 변환 단층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가 다른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이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이룬다.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고유한 형태를 나타내는 단계이고 개체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한다. 동물은 여러 기관이 모여 공통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식물은 여러 조직이 모여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가 존재한다. 이때 조직은 한 종류의 세포가, 기관은 여러 종류의 조직과 세포가 모여 형성된 단계이다. 다음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는 핵과 세포질로 구분된다. 세포질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며 세포질에는 여러 세포소 기관이 분포하고 있다.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관찰되는 세포소 기관으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핵공이라는 구멍을 통해 핵과 세포질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핵 근처에는 납작한 모양의 주머니가 여러 개 연결된 모양의 소포체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리보솜이 소포체 표면과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다. 소포체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주머니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포개져만 있는 형태의 골지체, 핫도그에 케찹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미토콘드리아도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존재하며 내부에는 액포가 발달하고 동전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정리해보자. 핵 속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들어있으며 이를 이용해 여러가지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리보솜은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고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골지체는 소포체를 통해 전달된 단백질과 지질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며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다. 액포는 노폐물이 저장되는 장소로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세포소기관 중 리보솜은 막이 없는 세포소기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소기관은 세포벽과 엽록체이며 나머지 세포소기관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세포소기관이다. 다음은 세포막과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해 알아보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며 그중 인지질은 인산을 포함하는 머리 부분과 지방산 두 분자로 구성된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 부분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 꼬리 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이다. 세포막은 인지질의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고 여기에 단백질이 파묻히거나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있는 구조이다.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으므로 단백질의 위치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 두가성이라고 한다. 물질은 확산이나 삼투 등의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한다. 그중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있을 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하는 단순 확산과 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촉진 확산으로 구분된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처럼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나 지방산, 글리세롤과 같은 지용성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이동하고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물질이나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염화이온 등과 같이 전하를 띠는 이온들은 단백질을 통해 확산한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은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이며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것은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예이다.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 변화도 차이가 나는데 단순 확산은 농도 차이에 비례하여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지만 촉진 확산은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 쪽으로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포에서의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등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저장액,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고장액을 준비하고 여기에 각각 세포를 넣은 후 세포의 모양 변화를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증류수는 저장액, 생리식염수는 등장액을 의미한다. 등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므로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지만 저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아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적혈구와 같은 동물세포의 경우는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터지게 되는데 이것을 용혈현상이라고 하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므로 터지지 않고 팽팽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고장액 속의 세포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으므로 동물세포는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고 식물세포의 경우는 세포벽은 그대로인 채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결국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재흡수되는 과정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 현상, 시든 배추를 찬물에 넣으면 다시 싱싱해지는 것은 삼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정리하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고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물질 이동 방식은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수록 세포 안팎의 농도차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삼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의 이동은 항상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등장액 속의 세포는 세포 안팎으로 물의 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은 것이고, 저장액 속의 세포는 세포 안으로만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많은 것이며, 고장액 속의 세포에서도 세포 밖으로만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도 물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의미하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 동화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며 일어나는 흡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 세포호흡과 소화는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동화작용은 에너지 크기가 작은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에너지 크기가 큰 생성물로 전환되고, 이화작용은 에너지 크기가 큰 반응물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 크기가 작은 생성물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고 효소가 관여하며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연소를 비교해보자. 세포호흡은 37도씨 정도의 체온 범위에서, 연소는 400도씨 정도의 고온에서 일어난다. 세포호흡은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지만 연소 과정에서는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세포호흡은 물질이 단계적으로 분해되면서 각 단계마다 에너지가 조금씩 방출되지만, 연소는 물질을 한꺼번에 분해하여 많은 양의 에너지를 동시에 방출한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말하며, 효소에 의해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 대사와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며, 반응 진행 정도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가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때 효소가 작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지고 반응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서도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의 차이이며,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기질 특이성이 있으며 재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이나 의학,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단백질이 주성분인 효소는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는 변성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기질 특이성은 한 종류의 효소는 한 가지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효소의 특이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는 녹말을 분해하여 엿당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지는 못한다. 또한 효소는 반응 후에도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효소의 특징을 모식도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자.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반응물 중 효소의 입체 구조와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진다.
효소와 반응물이 결합한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하며,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반응이 끝나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더라도 효소의 입체 구조는 변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고분자 상태인 반응물이 분해되어 저분자 상태인 생성물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효소는 이하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효소는 광합성, 세포호흡, 혈액응고, 독성물질 분해 등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현상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은 반응물의 농도와 효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며, 효소를 추가로 더 넣어준다면 초기 반응 속도는 다시 빨라지게 될 것이다. S1과 S2 지점을 비교해보면 초기 반응 속도는 S2 지점이 빠르고, 반응물과 결합한 효소의 비율 역시 S2 지점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S1 지점과 S2 지점에서 같은 크기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카탈레이스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에 대해 알아보자.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지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생성되는 산소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넣어주면 과산화수소가 빠르게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소 기포를 확인할 수 있다. 카탈레이스는 감자, 생간 등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이다. 이러한 카탈레이스의 작용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시험관에 과산화수소를 넣은 후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감자 조각을, C에는 생간 조각을 넣으면 A 시험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B와 C 시험관에서는 기포가 발생한다. A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고, B와 C 시험관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은 감자와 생간 조각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B와 C 시험관에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데, 이것으로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임을 알 수 있고, 기포 발생이 끝난 시험관 BC에 반응물인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으면 다시 기포가 발생하는 것으로 효소가 재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은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DNA와 유전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이중나선 구조의 DNA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실과 같은 형태로 세포의 핵 속에 존재하며, 세포 분열 시 응축하여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나타난다.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한 개의 염색체는 한 분자의 DNA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분자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생명 중심 원리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로, DNA의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DNA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것을 전사, RNA의 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며, 전사는 핵 속에서,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세포에서의 유전 정보 흐름을 간략한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에는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으며, 핵막 안쪽에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존재한다. 핵 안에서 DNA와 상보적 염기서열을 가진 RNA가 만들어지고, 핵공을 통해 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오면 리보솜은 RNA의 정보를 이용해 아미노산을 배열시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DNA는 염기서열을 통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두 가닥의 폴리유클레오타이드가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므로 한 가닥의 염기서열이 주어지면 A는 T,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는 방법을 통해 나머지 가닥의 염기서열을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염기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다른 한 가닥의 염기서열은 A, T, G, A, A, G, T, C, A, A, C, T이다.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T는 A, G는 C, C는 G로 바꿔주고 A는 T가 아닌 U로 바꿔주면 완성된다. 따라서 위쪽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서열은 A, U,
G, A, A, G, U, C, A, A, C, U이다. 번역 과정에서는 RNA의 연속된 3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리보솜에서는 RNA가 지정하는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전사된 RNA의 염기 서열 중 AUG는 메사이오닌, AAG는 라이신, UCA는 세린, ACU는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으며 리보솜에서는 메사이오닌, 라이신, 세린, 트레오닌 순으로 아미노산을 배열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 RNA의 연속된 3개 염기를 코돈이라고 하며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염기는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어진 RNA의 12개 염기로 구성된 4개의 코돈은 4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리보솜에서는 4개의 아미노산을 3개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연결한다. 이렇게 생물은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갈색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눈동자의 색깔은 갈색이 되지만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에 의해 적은 양의 효소와 색소가 만들어지면 눈동자의 색깔은 파란색이 된다. 만약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으면 동물의 털색이나 피부색이 흰색으로 나타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단백질이 주성분인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은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 전사나 번역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페닐케톤요증, 헤모글로빈 유전자 이상으로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 질환의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각각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모습과 생활 방식이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 즉 DNA 정보를 RNA로 전달하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코드는 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아미노산으로 번역되며 사람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주어도 전사와 번역을 거쳐 사람의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러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은 모든 생명체가 현재와 같은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음을 의미한다.